지금 금매나 초금매 매물들이 나오나요? 나오긴 나오죠. 거래를 해야 되는 분들이 있으니까 초급매는 나오는데 조금씩 거래는 되고 있어요. 정상 거래는 안 되는데 네. 가격을 낮춘 거래들 잠실이라든지 네. 노원구, 도봉구 쪽에는 거래는 되는데 최근에 뉴스를 보면 2030의 거래 비중이 조금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야? 라고 예. 뉴스를 보니까 총 거래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800건 정도 돼요, 한 달에. 지금 최근에. 얼마 안 되죠. 예. 얼마 안 되는데 한 2, 300건 정도가 2030인데 예. 어디에 사냐면 이제 노원구 쪽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도봉구하고. 네. 많이 떨어지고 최근에 생애 최초 주택 LTV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네. 요 정도 떨어지면 내 집 마련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씩 구입하시는 분들은 있다라고 합니다. 저 하지만 질문 예. 극소수니까. 극소수라는 네네, 거죠. 네네. 얼마 전에 마포구에 저희 집 근처가 정말 집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절반 가격에 집이 팔린 거예요. 네네. 아, 그 거래 진짜? 때문에 진짜 설왕설래가 많았는데 네네. 진상이 뭐예요? 진상은 아마 저도 좀 알아봤거든요. 네, 너무 사실은 궁금해서. 현실에는 그런 물건은 아직은 없고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15억짜리 집이 말씀드리면. 8억, 9억에 팔린 거예요. 8억에 아파트. 팔렸다고 이제 실거래 신고가 됐는데 네. 부모가 자식한테 판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고요? 아, 제대로 아니에요. 된 그렇죠. 오. 특수관계를 의심했는데 이제 등기부등본이나 확인해 보니까 특수관계는 아니에요. 주인이 76년생이고요. 매수자가 79년, 80년생인데 이름이 다르니까 예. 뭐 친척도 아니고요. 확인한 바로는 세입자다. 세입자가 이제 집주인 집을 샀는데 네. 전세 시세가 7억에서 8억 정도 해요. 네. 아, 그러면 우리가 전세가 7억, 8억인데 8억에 거래가 된 게 일반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세가 8억이니까 떠안고 이면으로 이제 돈을 좀 더 주고 했을 거다라는 추측을 하는 거고요. 네.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그 지역의 아파트가 10%에서 15% 정도 떨어졌어요. 고점 대비 작년 대비 1년 네. 만에 10%에서 15% 정도 떨어졌지 50%까지는 전혀 사실과는 다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럼 15억이면 제가 봤을 때 거기서 떨어질 수 있는 게 한 2억 정도면 13억 그렇죠. 한 2, 정도. 3억 정도. 네. 12억, 13억 정도. 12억, 13억에 거래돼야 되는데 8억이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집주인이 이제 79년생이라고 하셨잖아요. 76년생? 76년생. 바보가 아닌 이상 절대 그렇게 거래할 일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네. 그 뉴스를 보고 현장에 가서 나는 그 가격에 사고 싶어라고 그러니까, 하면 중요한 거는 그 가격에 살 수 없다는 게 문제죠. 다 이상한 뭐 어쩌다가 사람 한 개 고르시면 이제 되겠네요. 거래됐을 수는 있는데 그게 특수 관계인지 네. 특수한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그런 매물은 없다. 아직은 없다. 뭔가 다른 조건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소장님. 추측하기에는 이제 그쵸. 그렇게 아마도. 세입자라고 하니까 전세가 8억이니까 네. 자기가 전세가 8억인데 그냥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다른 뭔가 있지 않을까. 있었을 거다.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집값이 그러니까 무주택자, 1주택자에 한해서는 집값이 15억을 초과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도 해주기 시작했고요. LTV도 이제 완화가 좀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어붙은 시장 분위기를 조금씩 녹여주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이제 비중이 늘어나긴 했는데 DSR 규제는 좀 그대로 오니까 이런 것 때문에 대출 규제 완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좀 제한이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당연히 제한적이겠죠. 뭐 정부도 효과가 크게 기대하진 않을 거예요. 효과가 크다는 얘기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고요. 다시 집값을 자극할 우려도 네. 있기 때문에 DSR 규제는 당연히 남겨두고요. 우리가 항상 규제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규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인데 한 개씩 하거든요. 우리가 그렇죠. 국토부 캐비넷 얘기 많이 하는데 국토부 규제할 캐비넷? 때도 국토부 캐비넷에서 규제 하나 빼내서 꺼내고 다음 규제 꺼내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다는 거고요. 규제를 풀 때도 한 개 빼내서 집어넣고 한 개 빼내서 집어넣고 이런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네. 대출 규제를 풀더라도 모든 걸 다 꺼내서 집어넣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LTV 좀 풀어주고 그다음에 뭐 DSR도 조금 풀어줄 것이고 하는데 지금은 큰 영향은 없고요. 물론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입하셔야 되는 분들, 필요한 분들인데 고점 대비 10%에서 20% 정도는 떨어졌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거래를 할 때는 매도인, 그러니까 집주인과 매수인,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매매 수급 지수라고 있거든요. 0에서 이제 200까지 해서 100이 넘어가게 되면 100이 넘어갈수록 매도인 우위 시장, 집주인은 안 팔고 싶어, 사는 사람은 사고 싶어라는 심리가 강해지는 거고요. 100 이하로 내려가면 안 사고 싶어. 집주인은 팔고 싶었는데 지금 100 이하로 떨어진 떨어져서 지금 상황이니까. 뭐 70, 60선이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려는 분들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거죠. 매수자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나 그 가격에 안 사. 더 떨어지면 살래라고 하는데 생각은 다 다르죠. 나는 10% 떨어지면 살래. 20% 떨어지면 살래. 30%, 40%까지 기다릴래 분들이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10%에서 20% 떨어지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규제가 좀 완화되면 좀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흐름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거죠. 그럼 각자의 선택인 거네요. 아까 네네. 그 마포의 아파트가 뭐 그분은 8억에 사셨다고 하더라도 네네. 15억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2억에서 13억인데 네. 그전에는 사실 이게 15억짜리 집이면 대출이 안 되는데 그렇죠. 지금은 50%까지 대출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7, 8억 정도 대출해주고 뭐 12억이면 6억 정도 대출을 해주니까 네. 근데 6억을 갚을 능력이 있느냐. 그렇죠. 연봉이 4천만 원이면 그건 안 되죠.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DSR 아니에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계산기를 두들겨 보겠죠. 그래서 예. 지금 거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으면 이게 좀 뭐 의미가 그렇게 좀 있는데. 의미가 있는데 이 서울에서 이제 200~300건 거래 가지고 그런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고요. 네. 그냥 필요한 분들, 능력 되는 분들은 조금씩 사지만 우리 떨어질 때도요. 오를 때도 마찬가지지만 수직으로 오르고 수직으로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올라갈 때도 우리 그랬잖아요. 네. 2019년도도 한 6개월 조정기가 있었고요. 그렇죠. 2018년도 있고 2016년도 계단식으로 이렇게. 그렇죠. 계단식으로 올라가다가 쉬다가 내려갈 때도 그렇거든요. 내려가다가 또 멈췄다. 이 정도면 들어가야지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면 조금 반등을 해요. 아. 반등하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라고 하면 또 떨어지고 이런 과정을 2~3번 거친 다음에 우리가 바닥을 확인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걸 잘 봐야 돼요. 이 장이 하락장으로 들어가서 하락장 중에 일시적인 조정이냐 아니면 상승장인데 네. 중간에 잠깐 조정이 된 일시적 조정이 된 거냐를 우리가 좀 정확히 살펴봐야 되는데 저는 하락장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 긴 방향들은 대부분 방향. 전문가들의 예측이 맞잖아요. 네네, 대부분 다 맞습니다. 일치하죠. 네, 맞습니다. 소장님. 뭐 독실 씨는 올라간다고 전 내려간다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집값이라고 하는 게 네네. 그러면 그걸 보고 잠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를 다 맞출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거를 보고 결정을 하시는 큰 것은 흐름은 저는 잘 봐야 된다는 본 거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2013년부터 2012년도가 이제 서울은 바닥이었고요. 아, 13년, 14년 거래량이 늘어나고 네. 15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올랐는데 2021년까지 올랐잖아요. 그 대출 풀어줬죠 그때. 네, 대출도 다 풀렸고요. 집 모든 사라고. 규제. 네. 그렇죠. 그러면 7년 연속으로 상승을 했는데 서울이 과거에 올라도 계속 오르지 않거든요. 7년 정도 오르면 항상 쉬어갔거든요. 7년 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두세 배 올랐잖아요. 쉬어가야 될 때가 됐는데 금리 인상이 되니까 쉬는 거거든요. 아. 이제 꺾였기 때문에 우리 마라톤으로 따지면 42.19 뛰었는데 네. 더 뛰어야 돼라고 하면 숨 넘어가서 죽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충분히 뛰었다. 쉬어가야 되는데 쉬다가 또 계속 쉴 수는 없으니까 조금씩 또 뛰기 운동 또 해야 되니까 지금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흐름이 제일 중요하고 금리나 다른 문제는 그 다음이라는 거죠. 네. 소장님 지난번에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저 기억나는 게 집값이 오를 것 같으면 전세를 끼고라도 무리를 해서라도 네. 갭 투자를 해서라도 집을 그렇죠. 산다. 네. 그런데 금리가 좀 오르고 금리가 내리는 것 때문에 지급을 사고 파는 걸 결정하진 않아요. 네. 그 얘기를 하셔서 저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금리는 트리거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금리가 큰 영향을 주게 되죠. 네. 근데 우리가 그렇죠. 물론 금리가 집값하고는 반비례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인데 금리만 가지고 집값이 결정되지는 않거든요. 그게 한 가지 변수일 수는 있지만. 한 가지 변수일 수는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큰 변수로 다가온 거고요. 네. 과거를 보면 우리 과거 금리 훨씬 더 높았잖아요. 굉장히 그렇죠. 높았죠. 제가 2005년인가 2006년도에 이제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입주를 하는데 그때 금리가 한 7% 정도 됐었거든요. 예금금리. 근데 이제 집단담보대출로 굉장히 저렴하게 저렴하게 받아서 받죠. 제가 5점 몇 프로였나요? 이렇게 받아서 저렴하게 받은 게 5점 몇 네, 프로. 그래서 제가 박수를 쳤거든요. 그때 네. 너무 저렴하게 잘 받았다고. 네. 5점 몇 프로가. 네. 그때가 지금보다 조금 더 높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집 사고 싶어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아, 그때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그때는 오를 만한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90년대 이제 집값이 굉장히 안정이 됐었고 또 IMF 때 많이 떨어졌었고 규제도 많이 풀렸기 때문에 집값 상승의 에너지가 축적된 상태에서 규제가 풀리니까 막 오르기 시작하죠. 너도 나도 집 사야겠다. 더 오르겠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금리 그까짓 거 아무 문제 아니야. 1억 벌 수가 있는데 대출 이자 뭐 100만 원, 200만 원 내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 그쵸. 라는 네. 심리가 있기 때문에 올랐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는 게 많이 올랐잖아요. 네. 2배, 3배 올라서 이제 쉬어가야 될 때가 됐는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우리가 사실 주식도 그렇고요. 코인도 그렇고요. 부동산도 그렇고요. 2019년, 2020년, 2021년 많이 올랐잖아요. 그때 돈 번 사람들은 저는 사실 실력이 아니고요. 그냥 상승장에 호랑이에 등에 올라타가지고 올라간 그냥 거다. 등달아서 올라간 거지 실력이라고 볼 수 없는데 이제 파티가 끝났잖아요. 네. 신데렐라 파티 끝나고 12시 종론 치고 유동성 파티는 끝나버렸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후유증이 크죠.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고 감당이 안 되는 수준. 또 전세 가격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집값이 이제 꺾였고 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그런 영향을 주는 거지 금리만 가지고 대출 이자가 크니까
대출 이자가 커도 집값이 더 오를 것 같으면 우리는 사죠. 그럼요. 근데 지금은 예. 그게 문제는 없어졌다는 거죠. 장기 침체로 갈 것까지 느껴지기도 그럼요. 하고 금리는 많이 올랐는데 내 월급은 사실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그게 하니까. 문제예요. 그쵸. 월급이 같이 올라주면 좀 그 뭐라 그럴까요? 집값이 오른 것이 내 월급도 좀 올라가면은 뭐 어떻게 좀 따라가 보는데 이게 너무 따라가죠. 머니까 숨이 찬 거예요. 그쵸. 예. 절대 못 따라가고요. 예. 물론 월급이 조금 오르긴 합니다. 근데 소득 대비 이제 집값 비율을 우리가 PIR이라고 하는데, PIR. 예, Price to Income Ratio라고 해서 PIR 지수를 보면 내가 하나도 안 쓰고 예. 월급 다 모아가지고 네. 집 사는데 몇 년 걸리느냐를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네네. 몇 년 근데 걸리는데. 지금이 18.4 정도 나옵니다. 아. 평균이니까 좋은 집은 더 오래 걸리겠죠. 18년 정도 걸리는데 우리가 2012년, 13년도에 11, 12 정도 됐었거든요. 너무 그러니까- 오래 걸리. 그렇죠. 그때는 11년, 12년 걸렸는데 지금이 18년 걸린다는 얘기는 소득은 별로 안 늘었는데 집값이 많이 올랐기 너무 많이 때문이죠. 올라가지고. 소득이 못 따라가죠.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의 현재 상황을 보지 말고 만약에 내가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 네. 금리 상승도 언젠간 끝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그 금리를 지금처럼 계속 올리진 않을 테니까 그럼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할 쯤에 내가 뭘 할 건지를 미리 생각해봐라.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전략이죠. 예. 필요하죠.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어떻게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사실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되고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의 불확실성이 이거 올해 말까지 갈지 내년까지 갈지 저는 모르잖아요. 미국의 파월 의장 본인도 잘 모르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지금 나오는 뉴스 보면 이제 금리 인하는 2024년에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2023년 내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그럼 뭐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도 100% 확신하지 않는 게 그쵸. 작년 초만 하더라도요. 2021년 초만 하더라도 파월 의장이 2023년까지는 금리 안 올린다고 했거든요. 그분이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저도 그 말을 믿고 2023년까지는 괜찮고 그 이후에 금리가 올라가면 조정이 될 거라고 얘기했다가 제가 피노키오 됐죠. 거짓말쟁이 돼가지고. 파월 의장한테 항의하셨대요. 제가 영어가 안 돼가지고 항의를 못 하겠고요. 네. 지금 그래서 그게 뭐냐면 물가 상승률이나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보고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거지. 네. 내년까지는 무조건 올려라는 답이 그런 건 정해져 아닌 있는 건 거죠.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네. 경제 상황, 물가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되는데 네. 그래도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겠다. 내년까지는 각오해야 되는 거 그렇죠. 같아요. 지금 그렇죠? 자이언트 스텝 갈 것 같고요. 미국이 가면 이제 4% 되잖아요. 네. 조만간에. 네. 그러면 나오는 얘기 보면 5%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미국도 5%까지는 각오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5%면 우리도 최소 그 정도는 기준금리가 우리는 5%까지는 힘들 것 같고요. 우리는 4% 정도까지는 그러면 각오를 보통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출 금리는 한 8%. 지금이 3%거든요. 예, 우리 삼- 기준금리가 네, 3%니까 대출- 4% 가면 1% 포인트가 올라가죠. 지금 대출금리 7% 나온다고 하잖아요. 5%에서 7% 정도 나오는데 이제 사람마다 다르고 네. 신용 등급 따라 다르니까 다른데? 거기에서 6에서 1% 포인트 더 올라간다는 건 우리가 각오를 해야 돼요. 각오를 해야 되는 거다. 그러면 6%에서 8%까지는 갈 수도 있겠다. 우리는 알고 준비하는 거하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작은 계획을 세우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IMF 때처럼 그런 일이 터지면 저 앞이 안 보이게 되는 그거는 거잖아요. 진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그런 일이 수준이고요. 벌어지니까. 이제 그거는 또 별도의 문제로 우리가 좀 해야 되고요. 네. 지금은 1% 정도는 더 올라가겠다. 아, 그 정도는 작은 계획은 좀 세워야 되고요. 예상을 내가 그렇죠. 지금 이제 변동금리로 내신 분은 내년 되면 또 금리가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작은 계산해도 계획을 그렇죠. 지금 계획에서 아니고 1% 더 올라가는 걸 전제로 이렇게 이게 계산을. 1년이 갈지 3년이 갈지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 리스크 관리라고 한다면 적어도 1년에서 3년 정도는 나는 1% 더 올라가는 대출 이자를 낼 수 있는 능력. 그게 리스크 관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정도는 준비를 해야겠다.